조선시대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죠? 다음 임금 정조도 이제 물으십니다. 똑같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몇 살이고? 이래 물으시니 정조가 얘기하죠. 아니 그 강생학이라는 선비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사랑 시절부터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자숙했으면 되지 뭘 더 자숙을 하란 말이냐. 내가 조금 있다가 노인들만 그 전문적으로 시험 치는 과거 시험을 칠 테니 그때 꼭 와서 시험 치라고 말씀 전하거라. 시험을 보죠. 장원급제합니다. 자, 오늘은 오주석 작가의 한국의 미 특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6년생인 오주석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과를 결정할 때 국사학과는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을 했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사 공부를 해보면 19세기 경에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들이 좀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엄청 열받게 되는데 이렇게 그 바보 멍청이 같고 속된 말로 정말 쪼다 같은 짓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사는 싫고 서양사는 라틴어 그리스어부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신이 좀 없었고 단순하게 그냥 중국사, 동양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어쩌다가 이제 우리 옛 그림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우리 역사를 찬찬히 돌이켜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잘 지어진 단단한 돌로 만든 집같이 튼튼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화와 도덕이라는 돌멩이로 단단하게 만들어졌던 나라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코리아 헤럴드 문화부 기자를 거쳐서 호암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관 등에서 12년간 큐레이터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실력은 뭐 간접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12년간이나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뭐 호암이나 중박이나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예사로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현장을 막 다녀보고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큐레이터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론과 현장 지식이 믹스된 멀티플레이였다고 생각됩니다. 뭐 요즘 그 학교에서 말하는 산학 공동체가 된 저자는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미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주석 저자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방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역 공부는 기본이고 다양한 고서와 산문들을 섭렵을 하고 서예학습을 겸비한 탄탄한 한학 실력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시서와의 통달한 그는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정밀하게 연구를 하고 마치 자신은 김홍도의 분신처럼 살려고 했다라는 게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전언입니다. 두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단원 김홍도와 음악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사학을 전공한 저자지만 그 저자는 클래식과 동서양 음악을 공히 사랑했다고 하고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주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고인은 단원이 즐겼던 검은고도 열심히 연습을 겸재정성과 이 인문의 글과 그림들을 이해하려면 주역 공부도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이 한학을 주역이 그 디폴트로 깔려야 된다고 하네요. 주역 공부는 저도 잠깐 접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그림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작가와 대화를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덕분에 이제 이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 말고도 다른 그 공전의 히트를 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입니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 그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그림을 보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봐야 하는가, 그림 속의 다빈치 코드, 작가가 숨겨놓은 해학적 코드는 어디에 있는가 등을 보는 방법, 그리고 글과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선 선비의 정신까지 들어있는 초상화까지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주석 작가는 단원 김홍도의 분신이었다는 표현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알게 되고, 책의 후반에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 대표작 그 12점에 대해서 간략한 그 한 페이지 요약 또는 한 페이지 반 정도의 요약본을 넣어가지고 그림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림 속에 무심히 지나칠 선 하나, 점 하나의 의미를 일깨웠죠. 그림에 들어있는 심지어는 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하객, 초상화에는 검버섯 자국까지 무심히 지나칠 선 하나, 점 하나가 없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그 그림의 진정한 참된 맛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분의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왔고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과 단원 김홍도로 빅3는 공전의 히트를 치죠.
학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엄정한 간시감과 작가에 대한 정기적 고증으로 회화사의 저변을 넓히는 데 힘써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995년 김홍도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김홍도 특별전을 본인이 기획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하면 오주석 작가라는 공식이 굳어졌습니다. 저자의 논문과 단원 김홍도에 대한 깊은 사랑은 학문과 애정과 일반 강의, 출판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은 기본이고요. 단원 김홍도는 1998년에 문화부 선정 우수 학술 도서로 뽑히기도 했고, 이 한국의 미 특강에는 그 대작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는 그 대작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책 속에서도 이 한국의 미 특강은 기본적인 저변 확대 그리고 기초적 인식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중에 이제 저는 오수석 저자의 작품은 한국의 미 특강이랑 옛그림 일기의 즐거운 완투, 진경시대 다 읽었습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이 확실히 오래가고 좋은 책을 쉽게 써서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흐름도 자연스럽고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중국 고사, 한국의 옛날 얘기, 지금 얘기를 섞어가지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융화시켜서 책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옛그림을 제대로 이제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한다든지 뭐 여러 박물관에서도 이제 특별전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 간송미술관, 지금은 이제 간송미술관 전시 체계가 좀 바뀌었고, 몇 년 전에 이제 간송미술관을 싹 새로 지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제 재탄생을 했는데, 봄 가을에 이제 간송미술 특별전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줄을 서서 꼼꼼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는 어디서든지 이 우리 수준 높은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화재를 만났을 때 감동, 가슴이 울리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감동이 오기 때문에 무형의 파장은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감동은 내 머리로 와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지적 수준, 안목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을 보는 느낌을 완전히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즐기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얘기하면서 오주석의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음에 곧장 시간이 나면 바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의 달마상, 함견의 목류도 원도,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윤두서의 진단타려도, 김정희의 새안도, 새안도를 뺄 수가 없겠죠.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씨름, 무동 등 12편의 명화가 나오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자잘한 얘기, 크고 작은 얘기들을 들려주고, 이 그림들이 왜 좋은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가,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우리 옛 그림들의 가치를 이제 일깨워주는 한편, 깊이 있는 연구 논문의 발표는 간송미술관과 국립박물관 두 군데서 연구를 주도할 수준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우리 옛 그림들을 이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면서 가치를 일깨워주는 반면에, 깊이 있는 연구와 논문 발표는 간송미술관과 호암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학예사를 거치면서 전시회를 기획하는 수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하튼 이 오주석 작가는 눈으로 보던 그림을, 독자의 마음속의 그림을 담아두게 마음을 열어주는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라는 것은 그림 속에 들어있는 고양이, 나비, 호랑이, 앵무새, 씨름꾼, 장구쟁이 이런 사람들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스피릿으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원 김홍도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원 김홍도에게 그림 제작을 의뢰했던 분들이 김홍도가 보기에는 그런 정신이 녹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그림에 녹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봐도 뭔지 모르니까, 들리지 않던, 들어도 뭔지 모르니까 이 문외한들의 가슴을 열어주고 귀를 띄게 해줘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심장을 뛰게 해서 살아나게 만든다. 어떻게? 문화적인 안목을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문화인 예술인이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의 터전을 낳고 함께 즐기는 전체 국민의 안목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간 그만큼만 그 나라는 그 문화적 수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공공히 같이 쭉 발전해야
문화대국,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그 지난 5월 달에 이제 부산에 잠깐 놀러를 갔었는데, 놀러 간 김에 이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가봤습니다. 부산 가면 뭐 책 좋아하는 사람이 꼭 헌책방 골목은 한 번씩 들르게 되죠. 들렀는데 이제 매대에 딱 가자마자 입구에 매대에 딱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이 이 책이 있는 겁니다. 오주석 선생의 책은 이제 진경산수하고 옛날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1, 2권을 다 본 상태였고, 한국의 미특강 이 책은 언젠간 봐야지 하면서 이제 벼르고 있었습니다. 책값도 한 25,000원 정도 되고 해서 이제 뭐 좋은 책이 뭐 누가 보던 책이라고 뭐 달라지나요? 책 내용은 어디 가지 않는데 중고책으로 어디 구할까라고 알라딘하고 교보문고 이제 중고매대 그다음에 쭉 이런 데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책이 있는 겁니다. 10,000원에 사왔죠. 25,000원짜리를. 이 책을 이제 2003년 1판 제1세를 찍었는데 지금 2025년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행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늘 얘기하듯이 명작은 녹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2003년에 찍었는데도 종이 질이나 인쇄 퀄리티를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 시절 다양한 도판을 넣고 이제 고품질 사진을 담아야 되니까 종이값이나 뭐 인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겠죠. 좋은 작품을 대할 때는 의미 있는 가격을 치르는 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제 월드컵 2002년이 막 온 나라를 들썩거릴 때 이제 이 책과 이제 한국의 미를 가지고 여러 군데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박물관, 뭐 문화원, 공무원, 뭐 공무원 교육원, 그다음에 삼성, LG 연수원, 뭐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조상들이 이룩해낸 문화와 예술이 참으로 훌륭하고 격조 높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고, 매번 강의마다 청중들이 뿌듯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고, 그 얼굴에 엿보이는 진정한 자부심이 팍 표현할 때는 이 강연하고 난 독자를 책으로 나눠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한테 했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이제 공무원 교육원에서 명강의 선집이라는 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여러 이제 그 명강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집을 만들려고 강의를 이제 녹화 녹음을 해가지고 속기사를 통해가지고 원고를 오주석 작가에게 보내왔더랍니다. 그래서 오탈자를 수정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이제 알차고 의미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수정 뭐 할 거는 수정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책으로 나온 게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입니다. 2003년에 나온 책치고는 정말 훌륭하고 22년이 지났는데도 빛이 바람이 전혀 없고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꼼꼼합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이 하나 더 있는데, 첫 번째 장이 옛그림 감상의 2가지 원칙, 두 번째 장은 옛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세 번째 장은 옛그림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부록으로 이제 그림으로 본 김홍도의 삶과 예술이라는 파트가 12개의 그림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을 넣어놨는데 이 소제목이 그림을 거의 압축해서 표현하는 10자 이내의 부제가 달립니다. 그림 감상의 2원칙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림 감상의 2가지 원칙은 그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옛날 사람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미술 작품을 보는 거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술 작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치면 그림의 대각선 길이를 구해내고 대략적인 대각선 거리를 구해낸 다음에 그 대각선 거리만큼 떨어져서 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당연히 크고 이러면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는 거고, 가까우면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양한 전시관에서 그림이나 글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큰 그림이나 작은 그림이나. 그게 아니고 그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관람하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그림은 손바닥 거리에서, 사람 키만한 거리는 사람 키만큼은 떨어져서 보라. 이게 핵심이고, 성품이 좀 느긋한 사람은 대각선 거리에, 그 옛날 그림은 이제 그 세로 쓰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면서 이제 뭐 일본이나 몇몇 나라들만 세로 쓰기를 병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세로 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쓰기를 배운 우리가 글이나 그림을 볼 때는 당연히 이런 순서대로 봐나가죠. 좌상단에서 시작해서 우하단으로 흘러가는 그림인데, 예전의 그림이나 병풍, 족자 등을 볼 때는 옛날 글은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이렇게 세로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우상단이 첫 출발점이고 그림을 이렇게 읽어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서양 그림과 다르게, 서양 그림은 당연히 좌측에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봐야 되는데 우리 그림은 우측에서 흘러가듯이 봐야 된다. 서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 포털이나 인터넷을 보면 좌상단에 이제 회사 브랜드가 들어가게 되고 우하단은 좀 비어 있습니다. 아니면
덜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터넷 시트라든지 회사 상표라든지 연극의 왕도 대부분 좌측에서 등장을 하고 심부름꾼이나 하래 것들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그림이죠. 여자는 국보 저장 현황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제시대에 그 악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걔네들은 도자기 중심으로 편향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국보나 보물로 등재가 된 게 많은데 의미 있는 글과 그림들이 이제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안 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 좀 안타깝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한 가지 경구가 있습니다. 시불견 청이불문.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천천히 들러보고 내 마음을 열어야만이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는 닦고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걸 보다 보면 기초 지식이 늘어나고 많이 보고 오래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늘어나긴 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서는 C와 look은 다르다는 거고 hear와 listen은 다르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초점을 두느냐, 그냥 지나가는 주마간산이냐, 초점을 두어서 그걸 추적하느냐, 그리고 그냥 흘려 듣느냐, 새겨서 듣느냐는 중도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홍도의 씨름을 한번 볼까요? 김홍도의 씨름은 아래의 문제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수요자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하느냐? 그렇습니다. 김홍도는 송화맹오도처럼 테일의 극치를 달리는 초상화를 그렸는가 하면 붓가는 대로 일반 종이에 휙휙해서 빨리 그려낸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김홍도의 씨름 같은 경우에는 보물급은 되지만 국보급은 아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휙휙 그려냈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성이 센 거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소유자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된 작품이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한 사람은 몇 명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 놈은 나오겠죠. 20명입니다. 씨름은 과연 누가 이겼냐? 그림 속에 거의 승부가 납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배지기에 들려있고 한쪽 손, 오른손을 놓치고 있죠. 그 다음 질문은 우상단의 상투를 튼 두 명의 남자들 기준으로 씨름판은 초반, 중반 중에 언제냐는 겁니다.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팔꿈치를 걸치고 한 사람은 손을 땅에 놓고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비스듬히 누워있죠. 그런 거 보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씨름판이 거나하게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명의 남자의 신분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기도 전에 여기 신발이 있는 걸 보면 하나는 가죽신이고 하나는 집신입니다. 이 두 명은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는 거고 복식을 보면 한 사람은 일하기 좋게 팔뚝까지 올라와 있는 상이고 한 사람은 도포자락이 길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물론 다리의 바지도 다릅니다. 서양의 원근법을 무시한 화법은 무엇인가도 질문이 됩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위에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려졌는데 이 씨름꾼은 마치 앉아서 역동적으로 내 앞에서 씨름을 하는 것처럼 구도를 바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시각을 낮춰서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화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예법도 이 책에 있는가? 그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어른들은 이렇게 둥글둥글 앉아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아이는 들어오지 못하고 어른들 어깨너머로 보고 있죠. 중단에 갓을 쓰고 부채를 펼친 사람은 언제 왔는가? 네, 질문도 있습니다. 갓을 쓰고 부채를 두른 사람은 신발까지 벗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다리를 쭉 펼쳤죠. 그래서 이 시합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보다가 시간이 흘러서 발이 저려가지고 발을 뻗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날씨를 보면 더워 보이는데 이 사람은 부채를 왜 썼을까요? 그 당시 양반들은 부채를 겨울에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작품이나 시서화를 볼 때 침이 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채로 그걸 가리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 형제 또는 쌍둥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있죠? 완전히 닮았죠? 그림 속에 다음 선수, 이 씨름판 말고 이 씨름의 승자와 붙을 수 있는 다음 선수 또는 그 다음 후보자는 누구인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리 나와서 여기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누가 이길 것인가를 예지하는 그림 속의 주인공들의 표정, 그 다음에 씨름꾼의 자세, 그리고 씨름꾼들의 구경꾼들의 동작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벗어놓은 신발이 하나 둘 셋 걸려가 보이는데 이 신발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신발들의 주인은 신분은 어떠한가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 보이는 것은 발막신이고 왼쪽에 있는 건 집신입니다. 여기도 발막신 있죠. 이 구경꾼들 중에 보면 총 등장하는 20명 중에 2명의 이제 씨름 선수가 있고 18명의 구경꾼들이 있는데 이 구경꾼들은 누구 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에서 알 수 있거든요. 씨름을 하면서 한 사람은 넘어가려고 지금 배지기를 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배지기로 들어 매치려고 하기 때문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 매치기를 시도한 쪽이고
표정이 굳어지는 쪽은 들려서 넘어지기 직전의 선수 편인 거죠. 여기 말구정에 갓을 벗어놓고 판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패자의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구매자가 누구인 것으로 추정이 되느냐? 일반 서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반 종이에 보통 비싼 그림은 비단에 그렸죠. 휙휙 붓을 놀리면서 빨리 그려낸 그림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화첩에 들어갔던 그림일 것이다 라고 저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계절은 1년 중 언제쯤으로 판단되고 며칠 정도로 판단되느냐 또는 몇 월로 추정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이렇게 가볍게 입은 것을 보면 5월 단오날 여자들은 창포에 머리 감으러 가고 남자들은 모여서 씨름을 하면서 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옛 그림은 이렇게 순서로 보고 그럼 여기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낙관을 찍게 되는데, 도장이 없는 이유는 화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화첩이 있는데 여러 개의 화첩의 맨 마지막에다가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화첩은 반대로 이렇게 넘겼겠죠. 넘기면서 맨 마지막에 낙관을 찍었겠죠. 오주석 작가는 보물로 등재된 그 단원 김홍도의 씨름 작품을 최고의 걸작으로 보긴 좀 힘들다. 아마도 당시 일반 그 서민들이 이제 사서 보라고 손쉽게 빨리 그려서 싼값에 그린 그림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이가 고급 화선지가 아니고 일반 장지고 표면이 이제 붓이 잘 나가라고 두들겨 가지고 표면을 이제 다듬기는 했겠죠. 거기다가 이제 서민이 보기에 어려운 글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그림의 소재가 씨름이다. 그리고 이제 씨름은 서민들의 스포츠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옷차림이 조금 그 허술한 쪽이 이기게 그렸습니다. 양반이 보면 화를 냈겠죠. 그림에는 김홍도 작품이라는 낙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첩에는 이제 맨 마지막 장에다가 이제 도장을 한 번만 찍는데, 이 책을 파는 또는 글을 파는 이 사람들이 화첩의 그림을 한 폭으로 한 권의 책으로 팔면 비싼 값을 못 받다 보니까 그 화첩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해가지고 한 장 한 장 팔려니 이게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가짜 도장을 찍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진짜지만 도장은 가짜가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 중에 아주 잘 그려지고 재미있고 내용이 구성이 참 좋은 작품이 기로 세련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김홍도가 환갑이 다 된 시점에 만든 작품입니다. 왕건 궁궐이 있는 그 개성의 만월대 자리에서 이제 이 개성 상인들 64명의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송악산도 같이 그림이 들어있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구하는 그 희화적인 내용도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 사실 중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잔칫날 붉은 상 위에 도자기에 꽂혀 있는 꽃들은 종이꽃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 위에 있는 꽃을 꺾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네요. 궁궐에서 행사를 할 때 종이로 만든 꽃을 썼다고 합니다. 64명의 참석하신 분들이 다 독상을 받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겸상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고 하네요. 공중 행사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동자들, 남자아이들이 밑에 이렇게 보면 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마부들이 이제 주인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한쪽에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말을 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림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옛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옛그림 속에 그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한 우주관,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도교의 사상과 토착 신앙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 옛 신라는 이제 불교 왕국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였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우리가 뭐 성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뭐 사서삼경을 익혀가지고 다 뭐 이해하고 모든 경구들을 외워서 그림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그림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경구 정도는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보면 다음에 그 그림을 또 봤을 때 이제 그 그림은 나에게 또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다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불화의 그 빈틈없는 그림 모양. 우리나라 옛 그림들은 빈칸, 공간의 여백들을 잘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절이나 박물관에 보면 불화 등이 많이 있는데 불화들은 빽빽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붓다가 전 세계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두루 다 굽여 살핀다라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림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시대적,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학문적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기본적인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그 그림이 내 것이 됩니다. 책에서는 한국식 병풍과 일본식 병풍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풍은 전체적인 그림이 있고 그림 좌우측에 한 2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또 그 사이를 1mm 정도 되는 선을 넣어가지고 오롯이 작품에 집중하게 품을 위한 표구 병풍이 되는데, 일본식 그 병풍이나 표구 같은 경우에는 폭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작품을 가운데 하나 조그맣게 넣고 그 둘레를 희한한 모양, 희한한 색깔로 작품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표구 방법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자기들이 전시해야 되는 전시 공간 크기만큼으로 표구를 하고 작품이 크든 작든 그 표구를 만들어 버리는 거.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운치가 있어야 되는데 큰 화면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성화 명호도 같은 그림도 완전히 이거 뭐 케이지에 잡혀온 호랑이가 아닌가 싶은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표구를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작품에 비해서 표구 때문에 작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 같은 경우 가가지고 작품들을 감상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의 손을 탄 작품들은 일본식으로 표구가 되는 바람에 한 70% 정도가 그렇게 표구가 되어 있어서 저자는 많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표구를 지금 뜯어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우리 방식으로 원복시킬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표구를 다시 떼내야 하기 때문에 그 떼내는 순간 이 작품은 손상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떼기가 쉽지 않고, 표구 자체, 그림을 외형에 고정시키는 기술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거라고 합니다. 오두석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그 그림 속의 그 상징물들, 상징하는 동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고양이, 나비, 꿩, 병아리, 닭, 수석 뭐 등등이 나옵니다. 먼저 단원 김홍도의 그림 속에서는 고양이가 나오죠. 고양이 자체는 무병장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묘자는 한자로 70세 노인이라고 하는 모자와 중국 발음으로 мя오 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회갑잔치 같은 경우를 할 때,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회갑만 해도 오래 산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70을 바라보라 라는 뜻으로 мя오, 묘,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선물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무병장수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해드렸겠죠.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가 이제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부부가 두 분이 동시에 건강하게 같이 잘 늙어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비가 이제 나오는데, 나비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질자하고 이제 중국말로는 띠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띠에 같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가 나비 두 마리를 바라보는 그림은, 새끼 고양이는 자녀를 뜻하겠죠. 나비 두 마리는 이제 부모님이 칠순잔치일 때 팔순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라 라는 뜻이 그림에 담긴 것입니다. 제비꽃은 그 여의초라고 하는데, 여의초의 그 여의라는 말은 용이 이빨에 물고 있는 그게 여의주지 않습니까? 여의주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의는, 그래서 제비꽃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의 뜻대로 무병장수하고 오래 사시고, 고양이가 나비를 볼 때는 팔순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고양이가 그려진 그림은 칠순까지 건강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그 그림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의주의 여의란 뜻은 이제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도 팔겠지만 관광지에 가보면 효자손 같은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효자손인데 과거의 이름은 그게 여의였다고 하네요. 내 뜻대로 긁을 수 있다, 그래서 여의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쥐는 중국어로 복자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림 속에 박쥐가 나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걸 좀 알아보면, 거북이는 이제 귀할 귀자와 도금이 같기 때문에 거북이가 나오는 그림은 귀하다, 존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기는 입신과 출세, 입신양명이죠. 쏘가리가 잉어는 장원급제, 은행나무는 학문과 장수, 포도는 다산과 집안의 번창, 해화나무는 학문의 다양성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그 표지이기도 한 성화 맹호도 호랑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이 호랑이의 멸종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일제가 조직적으로 그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멸종을 시킨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 사람들의 혼이 이 조선 호랑이에서 똑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약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명산에 있는 호랑이를 포수를 시켜가지고 다 총동원해서 범을 다 잡아라. 1917년에 이제 경주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마지막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아가지고 호랑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 일설에서는 환경론자하고 동물학자들이 한반도에 아직 조선 호랑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부디 맞았기를, 그리고 반드시 꼭 살아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비무장지대에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이제 오행 개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그림에 이제 음양 오행이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배라기보다는 그 틀에 따라서 그 원칙을 가지고 흐름과 궤를 이어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은 왜 한양인가? 한강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양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왜 북쪽에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양은 남쪽이고 음이 북인데 강의 북쪽에 왜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자는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의 경우에는 이제 해가 뜨니까 이렇게 해가 뜰 때 남쪽을 비추고 북쪽은 어둡기 때문에 당연히 남쪽이 양이고 북쪽이 음이죠. 그런데 강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가 파여 있기 때문에 강의 남쪽보다는 강의 북쪽이 해가 잘 들고 강의 북쪽이 물을 뜨러 가기도 좋고 햇살이 받쳐가지고 땅도 빨리 녹기 때문에 이쪽이 양이라는 겁니다. 강의 북쪽이 양이고 강의 남쪽이 음인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지형을 보면 현재 강북과 강남은 마치 양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북이 양의 지역이고 강남이 음의 지역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옛그림으로 알아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조선의 마음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너무 많은 문화재가 약탈을 당합니다. 유물은커녕 뭐 궁궐, 그다음에 감령, 현화 등의 뭐 조선을 상징하는 여러 건물들이 박살이 났는데, 근데 이놈들은 또 그 건물들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반병신이 되게끔 주요한 건물들이 그거만 남겨두고 주위 부속 건물이나 나머지 땅들을 다 파헤쳐버린다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게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 지형을 둘러싸고 그 부속 건물들이 배치되고 좌향을 놓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부속 건물들의 배치로 얼마나 위험 있게 잘 배치되어 있느냐도 그 건축의 존재 이유인데, 나머지 싹 다 정리해버리고 다 없애면 이제 백성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일부만 나눠놓은 게 흉측하게 일부러 그렇게 방치했다는 시각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덕분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오히려 초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거기다 일제강점기에 이 일본 놈들은 헌병들을 세워놓고 백주대낮에도 도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헌병을 총을 들고 세워놓고 개성 왕릉이나 강화도의 분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은 조상들의 문화재까지도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그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한 해 몇만 점씩 그것도 초회입금만 쩍쩍 뽑혀가지고 일본의 도쿄, 교토, 오사카 이 3대 도시에서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경매가 됐거든요. 광복 당시 골동무 상인들은 야, 이제 뭐 좋은 물건 다 나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이 장사도 때려치워야 되겠네라는 자조 섞인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옛날 물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소중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치켜 올리는 것도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다른 문화재까지 전체적으로 매도당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치켜 올린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은 물건대로, 그 다음에 중간 그 밑에 가치가 있는 것은 또 그 정도의 값어치를 두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잘됐다라는 식의 국수적인 잘못된 애국주의는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김홍도의 씨름 같은 작품들은 그저 서민용 작품이라는 겁니다. 김홍도를 대표할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금을 딱 긋고 나갑니다. 근데 하도 뭐 좋은 유물이 적으니까 쓱쓱 그려낸 작품까지도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는 게 좀 개탄스럽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들, 우리나라가 빨리 좋은 나라, 부자 나라가 돼서 그걸 다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튼 뭐 정색하고 그린 성화, 명호도 같은 이런 훌륭한 작품들은 단원 김홍도가 온 집중을 막 온 틀을 곤두세우고 온 오감을 다 동원해서 그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지금 다시 그리라고 해도 아무도 못 그릴 것 같습니다. 아주 걸출한 예술 작품이죠. 결국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걸 향유하는 국민들 전체의 눈높이가 높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몇 사람의 눈높이만으로는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도자기 값이 막 서학값보다 막 치솟는 이상한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제 영향을 잔재를 못 뿌리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서화를 감상할 수 있는 국민의 식견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목이 고귀해질 때 서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가 피를 토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은 519년 동안 계속된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뭐 특별하게 큰 외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잘 극복을 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큰 전쟁이 지난 다음에도 28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중국을 봐도 280년이 넘어가는 왕조가 드뭅니다. 일제가 잘못 심어놓은 정체성 이론에 아직도 말려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시들시들한 왕조가 500년 가는 나라가 어디 있고, 또 세상에 그 전 세계를 봐도 안 망한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왕조는 그 흐름, 그 세월의 흐름을 갖고 조선 왕조는 519년 동안 훌륭하게 조선을 이끌어 왔거든요.
훌륭한 문화를 창출했고 훌륭한 왕들 그리고 그를 지키는 대다수의 백성들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훌륭한 나라를 멋지게 끌어왔던 나라입니다. 그거 일제가 강점을 했다 뿐이고 걔들은 강점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선의 부패상을 부풀리고 어떤 걸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외세 침을 뭐 많이 받았다고 한들 뭐 그렇게 썩 많이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중국보다도 전쟁이 훨씬 적었고 중국은 큰 나라만 해도 어림잡아가지고 한 25개 역사가 쓰여지는데 한국은 삼국시대, 남북족시대, 고대시대, 조선시대 크게 한 4개, 5개 정도밖에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고 왕조의 변화도 없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왕조를 끌고 갔고 그 왕조가 어느 정도 세력을 다할 때 다른 왕조로 바뀌었을 뿐이고 마지막 조선 왕제, 물론 이제 대한제국은 좀 예외로 하더라도 마지막 조선 왕제는 519년을 갔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단순한 연대표. 그러니까 세상 어느 국민이 우리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나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격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행차 시에 장엄한 국가의 행렬을 쭉 지나가는데 어느 한 국민이 이제 꽹과를 치면서 이제 징을 두드리면서 나라님 못 가십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격정이라고 하는데 부당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민원 제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왜 가두느냐 하면 감옥에 넣어가지고 혼내주는 게 아니고 감옥에 넣어서 딴 데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위해를 하지 못하게 감옥에 일단 데려다 놓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처분 결과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도망가서 사라지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일단 감옥에 갔다 가두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왕들은 그 격정, 다시 말해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백성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행차를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걸 많이 했던 왕이 정조라고 합니다. 저자는 문화대국을 망친 조선을 망국에 이르게 한 60년은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이 세도정치 60년이 김씨와 조씨에 의해서 두 집안이 소련 같은 독재국가도 한 70년 만에 망했죠. 그 큰 나라가. 조선은 그렇게 기울고도 또 50년이 갔는데 60년이면 한 사람의 일평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거의 망합니다. 이렇게 개판을 치면은. 근데 그럼 빨리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이 나라가 끈질기게도 튼튼했던 겁니다. 단단하고. 이 조선의 왕들이 백성에 끼쳤던 덕이 그 영향을 미쳐서 왕조가 이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이 계속 집권을 해가지고 최고로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주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죠. 다룬 김홍도의 초상화편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 초상화는 터럭 한 홀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금은 없어져 있습니다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할 때 1등이 진, 2등이 선, 3등이 미였죠. 진, 선, 미가 순입니다. 그래서 미가 세 번째로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착할 선자고 제일 최고 위치가 진입니다. 진실의 의미를 뒀다는 겁니다. 참된 것에. 그래서 보샵과 지브리 스타일로 지금 그림을 바꾸는 것은 우리 선조의 그 취지, 의지와 좀 어긋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사실주의로 표현되는 사실주의의 초상화는 죽기 살기로 그린 겁니다. 그 이유는 성리학의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병세까지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극사실주의죠. 일호불사 편시타인.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심지어 사파격뜨기 눈도 그대로 그려놓고 진선미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미가 아니고 참진, 진리다, 진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그리려 했기 때문에 외면도 아니고 외면을 포함한 마음속에 있는 진심, 마음속에 있는 정신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형 초상화의 경우에 한 5명이 그렸다고 하네요. 이제 얼굴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섬세하고 주의력 있게 잘 그려야 되는 부분은 최고의 화가가 그리고 두 번째 화가가 이제 몸체를 그리고 조수한 3명이 이제 부차적인 세부상, 배경이라든지 뭐 화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책장이라든지 이런 위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자기 부분에서 한 획 한 획, 한 올 한 올을 섬세하게 정성과 영혼을 담아서 그렸던 거죠. 그런데 옛 그림을 보면 다른 김홍도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은 좀 잘 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좀 투박하게 그린 걸 볼 수 있는데 다른 그림은 사실 호랑이 발톱이나 뭐 이 고양이 발은 잘 그리는데 사람 손은 잘 못 그렸다. 이게 좀 아쉽기는 하다라는 게 오석주 작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은 이제 뭐 도포자락에 감추거나 이렇게 숨기거나 하는데 임금이 이제 하사품으로 부채를 내렸는데 임금이 내린 부채를 안 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손이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초상화에도 이제 친일화의 입김이 닿습니다. 이 초상화는 우리 작품들과 친일파의
색채가 입은 작품들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린 초상화들은 터럭화물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기본 개념으로 그린 그림이라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뭐 춘향의 그림이라든지 뭐 성웅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라든지 그 후대 지금 가까운 과거의 이 일본풍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떤 작가는 자기 부인의 얼굴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진주의 촉성루에 있는 그림도 남원에 있는 춘향의 그림도 얼굴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건데 자신의 부인을 모티브로 아니면 모델로 그린 것이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나라 망한 뒤에 기생들은 조합을 만들었죠. 1패, 2패, 3패 기생이 있었는데 1패가 제일 높았죠. 2패 기생은 서로 양산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색깔이 달라서 가령 2패 기생이 1패 기생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2패 기생은 양산을 접고 1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지나갔다고 합니다. 2패 기생부터는 이제 공연예술을 주로 했고, 만약 일제 때 이제 1패 기생을 데리고다가 명월관에서 1시간 동안 무대에 올리려고 하면 전표를 무려 300시간분을 끊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됐고 공연 당일날 인력거로 모셔오고 모셔가야 이제 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고, 1패 기생의 경우에는 그들의 옛 그 우리 전통 문화를 전부 두 어깨로 짊어지고 있던 분들이지 이 기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함부로 얕잡아볼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이었던 거죠. 기생의 개념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동 기생은 대학을 막 줄줄 외웠고 시도 척척 쓰고, 함경도나 평안도 기생은 무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막 전력 질주하면서 갑자기 들어서가지고 관역을 덮고 팔을 휙 쏘면 관역에 딱딱 맞추어 그랬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긴 연예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기생에 대한 연구가 좀 시원찮고 변변치 않다는 얘기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정체성, 정체를 도저히 아무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들이 시간을 내고 여력을 할애할 만한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연구가 빈약해서 조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표암 강세황은 사연이 참 많은 분이죠. 아버지가 예조 판사를 할 때 요새로 따지면 문교부 장관인데 큰형님께서 이제 과거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집안에서 뭐 형제나 사촌들이 과거 부정을 일으키면 그 집안 통째로 과거 시험을 안 치는 게 이제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시험 치러 갔는데 너 뭐 입시 부정했다며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조선사회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는 게 이제 기본 도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황은 이제 시험을 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시험을 안 봤죠. 근데 시험을 안 보면서 이제 초에 묻혀 있다 보니까 김홍도의 선생님이 되죠. 선비니까 이제 벼슬 할 일이 없고 그럴 생각도 못 하니까 그저 학문만 계속하고 시서화, 검은고를 타고 하는 마음을 붙인 거죠. 벼슬을 뭐 하지 못한다 일 뿐이지만 실력은 오히려 쨍쨍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예술평론가 비슷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예술을 하거나 관직을 하진 않는데 높은 학식으로 이걸 지켜보고 옳다 그르다 아니면 후진을 양성시키는 일을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단원 김홍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조가 이제 그 강세황이 공부를 많이 한 선비라는 소문이 이제 널리 알려지니까 임금이 이제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영조가 조선시대판 너 아버지 뭐 하시노죠? 너네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점잖은 선비가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가 이 남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흠잡힐 수가 있으니까 너무 몰두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뭐 흉을 보는 것 같지만 임금은 한 바퀴 둘러서 안부를 전했죠. 잘 계신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한 바퀴 휙 둘러서 너무 강산에 묻혀있지 말고 관직으로 나오라라는 언지를 줬는데 강세황 같은 경우에 그날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세황은 영조가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그림을 안 그렸다 그러네요. 다음 임금 정조도 이제 물으십니다. 똑같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네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얘 잘 지냅니다. 이랬더니 이제 왕이 일개 선비의 안부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몇이냐? 너 아버지 몇 살이고? 이렇게 물으시니 예순이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조가 얘기하죠. 아니 그 강세황이라는 선비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사랑 시절부터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자숙했으면 됐지 뭘 더 자숙을 하란 말이냐. 내가 조금 있다가 노인들만 그 전문적으로 시험 치는 과거 시험을 칠 테니 그때 꼭 와서 시험 치라고 말씀 전하거라.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보죠. 장원급제합니다. 벼슬 6급을 내리는데 지금으로 치면 주사직이죠. 그때부터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서울시장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화상을 보면 그 자화상에 돋보자락에 학이 2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그려진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김홍도의 그림 중에 이제 갈대꽃에 개가 나와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갈대꽃 로는 고기 려와 둘 다 한자인데 갈대꽃을 의미하는 로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임금에게 주는 상을 뜻하는 한자 려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중국어 발음이. 그래서 갈대를 그리는 것은 임금으로부터 고기를 하사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고기를 주겠습니까? 관료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주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과 대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속과 대과를 둘 다 못한 사람한테 두 개 다 한 번에 콱 붙으라는 얘기를 뜻하고, 이 계는 의미는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갑을 뜻하거든요. 갑이라는 것은 옛날에 1등, 2등 매길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붙였거든요. 갑이라는 것은 1등을 뜻하거든요. 장원급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가 두 마리가 갈대를 꽉 쥐고 있으면 속과 대과를 둘 다 장원급제하라 그런 뜻이고, 세 마리가 있다면 초시도 처음에 패스를 못한 분이기 때문에 초시, 속과 대과 한 번에 하라는 겁니다. 무관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 사람한테 세 마리의 깨를 줘가지고 세 개 다 동시에 패스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사법고시 1, 2, 3차를 한 번에 패스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 가보면 특히 서화관 같은 게 좀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빛의 단위를 룩스 단위를 쓰는데, 보통 가정집에 쓰는 그 일반적인 조명이 이제 300룩스를 씁니다. 그리고 좀 밝아야 되는 사무실, 뭐 설계사 사무실이라든지 정밀한 일을 하는 곳은 600룩스까지 올려서 정밀한 작업을 합니다. 물론 눈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 300룩스에 비해서 100룩스로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어떤 형태의 광선은, 옛날에는 백열등을 썼고 지금은 이제 LED를 쓰겠지만은, 광선은 서화의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서화의 그림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보존이 잘못된 그림들을 보면 햇살을 비추는 데 있거나 조명이 센 곳에 있거나 바람이 센 곳에 있었던 그림들을 보면 비단이나 종이의 하단부가 검게 변색이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검게 변색되는 것도 문제지만, 광선, 백열등이나 LED 등이라고 하더라도 전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광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파에 의한 광선은 재질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훗날 바스럭거리는 형태로 산화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도를 100룩스까지 떨어뜨려서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룩스는 처음 들어갈 땐 좀 어둡지만 가서 조금 적응이 돼서 이렇게 서화를 잘 보다 보면 금방 눈에 익기 때문에 서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서화에만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암종을 하고 그림을 보면 잘 보이긴 합니다. 2개월 이상은 이제 노출을 안 시키고 휴지기를 가집니다. 12달 중에 10달은 쉬고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만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휴지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자 오주석 선생은 김홍도의 그림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 특강을 하고도 성에 안 찼든지 마지막에 부록으로 12편의 김홍도의 작품을 거명을 하면서 김홍도의 그림으로 본 김홍도의 삶과 예술이라고 또 한 번 더 12작품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책 안에 김홍도의 작품이 다 안 나왔던 게 좀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 김홍도의 작품을 제목 앞에 부제를 넣어가지고 원 제목과 작품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한 10자 안쪽의 단어로 딱 표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했는지 참 부러울 정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성화맹오도는 초인적인 사실성, 황묘롱접도를 보면 소재의 의미와 다양성, 소림명월도는 이상적 진경상수, 포위풍류도 같은 경우에는 따스했던 인간성, 선동취적도는 흔들림 없는 주체성, 주상매관도는 시서화악, 시서화에 음악이 붙었죠. 마상청행도는 섬세한 감성, 해탐노화도는 기지 넘치는 해학성, 시흥환어행렬도는 국가를 위한 봉사, 월산수만도는 군주를 위한 작품, 씨름은 풍속화의 진실성, 연불서승도는 예술과의 종교의 만남. 대작은 크고 긴 작품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좀 길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길어지긴 한데, 이 많은 작품을 압축하고 압축의 최고의 백미는 제목입니다. 200~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한국의 미, 네자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 김홍도의 주자, 논어, 맹저, 사사삼경이 들어있고 세상만서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걸 그림에 담았는데, 그 그림만 겉에만 놓고 보는 제목이 성화맹월도 뭐 이렇게 그림의 외관만 놓고 제목을 넣었지만 그 제목의 뜻을 찾아냅니다. 그 뜻을 찾아낸 게 이 부제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오주석 선생의 한국의 미 특강 책을 한번 가볍게 돌아봤습니다. 채 50도 넘기지 못하고 49살의 혈액암과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오주석 선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연구와 강의를 쭉 계속하고 다양한 우리 옛 그림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발굴해서 더 재미난 그림과 글을 알려줬을 텐데,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문화의 삶을 꽃을 피울 때 그 나라의 문화는 발전을 합니다. 한국의 미 특강을 기본으로 우리 옛그림에 입문을 해서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으로를 연이어 읽어서 우리 그림의 묘미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우리 그림이 다르게 다가오고 그 그림이 마음속으로 담겨져서 내 머리를 개운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좋은 취미가 생기고 그림을 볼 때마다 숨어있는 다빈치 코드로 인해서 즐거움이 배가가 되고 좋은 우리 그림을 보면 가슴이 뛰는 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노주석의 한국의 미특강 마치겠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